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뉴스 좀 봐봐. 60세 은퇴를 앞둔 한 남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정부가 보증한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낯선 불안보다 다들 한다는 안심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꿈꿨던 집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도 같은 걱정을 안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큰 불안과 손실을 겪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으로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었는데 대출도 다 갚았고 나름 안정적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이성호 씨는 매일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야, 요즘 세상에 오래된 아파트 갖고는 노후가 불안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야 한다고. 또 다른 동료 김영철 씨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 나이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만이라도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 김미경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충분히 좋잖아요. 굳이 위험한 일 할 필요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어요. 오히려 당신은 모르는 소리야. 남자가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데라며 짜증을 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박민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해주고 HUG 보증도 있어서 완전 안전하다던데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부 지원이라니 그럼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위험한 투자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정부가 보증하는데 뭐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집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이미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처럼 아파트 현관 앞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전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화려한 컬러로 인쇄된 그 전단지에는 화성 병점역 역세권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이라는 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이거였어요. 시세보다 35% 저렴, 무주택자 우선,
HUG 보증으로 100% 안전 보장이라는 문구였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최대 수억 원 시세 차익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전단지를 들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경아, 이것 좀 봐봐. 아내가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이런 광고는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조건이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HUG 보증이라고 되어 있잖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한다는 거야.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성 병점역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쳤더니 정말 여러 부동산 카페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의 달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성 병점역 민간임대 아파트 정보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 사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으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10년 후 일반 분양 전환 시 엄청난 시세 차익 기대됩니다. 댓글들도 호의적이었어요. 에드민 부장이라는 아이디는 저도 이미 계약했는데 정부 사업이라 완전 안전해요라고 썼고, 투자왕이 과장은 HUG 보증 있는 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강추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정부 사업이고 HUG 보증까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특히 10년 후 수억 원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장 동료 이성호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성호야, 화성 병점역에 정부 지원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성호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아, 그거 나도 봤어. 요즘 그런 정부 사업들이 진짜 좋다고 하던데. HUG 보증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하잖아. 김영철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수야. 우리 같은 무주택자한테는 정말 기회인 것 같은데 시세보다 35%나 싸다고? 이런 건 놓치면 후회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래, 이건 정말 기회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마 가짜겠어? 점심시간에 바로 전단지에 나온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병점역 민간임대 아파트 상담실입니다. 친절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원 권선구에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문의가 정말 많아서 서둘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내일 모델하우스 한번 다녀올게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원 권선구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정말 가봐야 해요? 그냥 전화로 문의만 해봐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확실하잖아. 금방 다녀올게. 모델하우스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대형 현수막에는 화성 병점역 역세권 민간임대 아파트 -HUG 보증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크게 써 있었고, 입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안내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고 오셨나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해요. 이쪽으로 오시죠.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족감도와 모형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와 HUG 보증서 사본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거든요. 정말 일반 아파트 분양 현장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상담 담당자로 나온 40대 중반의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업의 분양 총괄을 맡고 있는 최민호 부장입니다. 그는 정말 전문가답게 보였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박정수님 맞으시죠? 먼저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호 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임 대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화성시 병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총 1000세대 규모로 건설됩니다. 족감도를 보니까 정말 웅장했어요. 3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와 공원까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세보다 35%나 저렴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정부에서 토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HUG 보증입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 보증서가 있으면 절대 안전해요.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HUG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드리거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안심이 되었어요. 아, 역시 정부 기관에서 보증해 주니까 믿을 만하구나. 그때 옆 테이블에서 상담받던 60대 부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수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10년 후에는 분양 전환에서 큰 차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상담사가 그 부부에게 말하는 걸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최민호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정수님께서는 무주택자시니까 1순위 대상자세요. 그리고 10년간 임대로 거주하시다가 분양 전환할 때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3억, 최대 5억 원까지 차익을 보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최민호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HUG 보증이 있으니까요. 박정수님,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들어요. 특히 병점역 역세권이라는 입지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개발 계획도 많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계약하던 김영수 씨 부부가 일어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 우리도 오늘 계약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기회 만나기 쉽지 않죠. 김영수 씨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HUG 보증 있으니까 안전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 나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어. 최민호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수님, 사실 오늘까지가 1차 모집 마감이에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결정하시면 최고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급해졌어요. 그럼 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30평형 기준으로 계약금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비로 500만 원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10년 후에 몇억 원 차익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하자 최민호 부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 내일이면 이 조건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밤까지만 유효한 특별 조건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하더라고. HUG 보증서도 직접 받고 촉감도며 사업 계획서도 완벽했어.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나이 부부도 바로 계약하던데.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계약금이 3,5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우리 예금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년 후에 몇억 원 차익을 생각해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였죠.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집인데다 대출도 다 갚아서 완전히 내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담 담당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무주택자 조건은 정부 정책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받을 차익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확실한 거예요? HUG 보증이 있다고 해도 집을 팔고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끝까지 불안해했어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우리 갈 곳이 없잖아요. 걱정 마. 나도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봤어. 이번 건은 정말 확실해 보여.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야. 그리고 병점력 역세권이라는 입지도 있고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다음 날 아침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해? 집을 팔고 투자하는 게 맞을까? 한 동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 HUG 보증까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 이런 투자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10년 후면 우리 70세야. 그때 집값 차익으로 노후 자금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들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상담받았던 박정수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오늘까지가 특별 조건 마감이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집을 팔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물론입니다. 계약금만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 집 매매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어차피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으니까 급할 게 없죠. 오후에 아내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4억 2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믿어봐. HUG 보증이 있으니까 절대 안전해. 그리고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드디어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자는 30대 신혼부부였는데 저희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죠.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다음 날 모델하우스로 가서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상담 직원이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니까 뿌듯했어요. 계약금 3천만 원과 업무 대행비 500만 원을 이체하고 나서 청약 당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30평형 1순위로 당첨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 꿈을 이룬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당첨 통지서를 보여줬어요. 자, 봐. 됐잖아. 10년 후에는 우리도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내도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운 좋네. 이런 정부 사업 당첨되기 쉽지 않은데. 10년 후에 대박 나겠어. 미리 축하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을 제대로 투자했어. 하지만 왜인지 손끝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계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 현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어느 주말 아내와 함께 화성 병점역 근처 건설 예정지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여보, 저기가 우리 아파트 들어설 자리래. 하지만 현장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넓은 공터에 포크레인 몇 대만 덩그러니 서 있고 작업자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보, 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이상했지만 아직 토목 공사 준비 단계인가 보지. 대형 공사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박정수님. 현재 토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곧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무렵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은행 대출 이자가 불어났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 분위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집값 하락, 부동산 거래 급감이라는 소식만 나왔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수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겠어? 아, 우리는 정부 보증 사업이라 상관없어. HUG 보증도 있고,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한 곳에 월세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어요.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도 올랐고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보, 이러다 우리 저축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계약했던 다른 분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가봐도 아무도 일하지 않더라. 모델하우스에 연락해도 계속 미루기만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같은 처지의 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인 사람은 총 15명 정도였는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중 한 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문의해 봤는데 건축 허가도 아직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본 족감도나 설계도는 뭐였던 거죠? 다른 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서도 확인해 봤는데 위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HUG 보증서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참석한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든 분들이 동의했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아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알아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뭔 짓을 한 걸까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봤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한산했고 직원들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공사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불안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과 집까지 팔아서 투자한 건데 만약 사기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서야 아내가 처음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죠. 일주일 후 가장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수원화성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자 500여 명, 85억 원 피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리모컨을 놓쳤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제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졌어.
여보, 뉴스 좀 봐봐. 뉴스에서는 저희가 계약했던 그 모델하우스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찰은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시행사 관계자 14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건설할 땅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사기당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HUG 보증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낸 85억 원의 행방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박정수님, 뉴스 보셨죠? 지금 당장 모여야 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문을 닫았대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집도 팔았는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일단 다른 분들과 만나서 상의해 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피해자 모임 장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 50여 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나선 분이 말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HUG 보증도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정지의 토지도 시행사에서 매입한 게 아니었어요. 한 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집 팔고 투자한 건데.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범들이 이미 잠적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일부는 해외로 도피했다고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옆에 있던 분이 저를 부축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정수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30년간 모은 돈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모임에서 만난 한 부부는 저희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저희는 빚을 내서까지 계약금을 넣었거든요. 이제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아내는 계속 흐느끼고만 있었어요. 대표가 앞으로의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범들이 잠적한 상태에서는 대표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모임 장소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가족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하지? 라며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델하우스 앞을 지나갔는데 정말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던 그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현수막도 다 철거되어 있고 유리문에는 임대 만료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기가 확실해. 그리고 주범들은 이미 도망갔대. 돈 되찾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30년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사기에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여전히 저희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피해자들은 다음 날 바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수원장 안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앞에는 이미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고발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해자 대표가 말했지만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저희 앞에 서 있던 70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시면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받을 때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주범들이 잠적한 상태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용의자들을 검거해야 하고 그들이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대기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범 중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거였어요. 태국으로 도피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하던데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걸로 잡아올 수 있을까요? 피해자 모임에서 누군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집단 소송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약 80명 정도의 피해자가 모인 가운데 변호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첫 마디부터 절망적이었어요. 가해자들이 이미 도피한 상태이고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피해자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집까지 팔아서 투자한 건데.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경험상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의 10-20% 정도만 회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임 장소는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럼 3천만 원 넣고 300만 원만 돌려받는다는 얘기냐며 분노했고 또 다른 분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오열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내라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행히 가족들이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70대 피해자 한 분이 모임에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손자 대학 등록금까지 여기에 넣었는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저희 집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전세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직장에서도 상황이 어색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정수야, 힘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한 분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 사기꾼들을 직접 찾아서라도. 하지만 대표가 말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해. 몇 달이 지나도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주범들은 여전히 잠적 상태였고 돈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점점 참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체념해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라도 건강해야 해요. 이러다가 몸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를 깨울까 봐서요. 사기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주범들은 해외에 숨어 있고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 전체 피해 금액의 15% 정도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수원시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보, 여기도 나름 괜찮네요. 조용하고. 아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큰딸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둘째 아들은 대학생인데 등록금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바도 더 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니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야 라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특히 한 후배가 과장님,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정교해서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래요 라고 말해줘서 위로가 되었어요. 정년퇴직도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여보, 퇴직 후에 뭘 할까? 아내와 상의하면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작은 텃밭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주말 농장인데 월 5만 원 정도면 작은 구획을 빌려줍니다. 여보,
여기서 상추랑 배추 키워볼까?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며 채소를 기르는 일이 생각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손자 돌보는 일도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딸이 아이를 맡기고 갈 때가 있는데 5살 된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꽃 예뻐요. 손자가 순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때는 몰랐어. 남들과 비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독이었네. 피해자 모임도 가끔 참석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사람은 많이 줄었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건강하게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와 닿아요. 가장 큰 깨달음은 아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하다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아요. 시세보다 35% 저렴하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인생을 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과 평온한 일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서로가 있으니까 충분해요. 젊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특히 정부 보증, HUG 보증 같은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는 건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가 위험하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자는 모른다,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훨씬 현명했어요. 오늘도 텃밭에서 아내와 함께 작물을 돌보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중한 건 이미 내 옆에 있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더 큰 걸 원했을까? 돈을 잃은 것은 아프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보, 내년에는 토마토도 심어볼까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키워보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직접 키우는 것만 믿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